윤석열 탄핵 심판의 불길한 존재 주심 정영식. 김호경의 안티테제. 불길한 예감은 왜 빗나가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수구보수 성향이 뚜렷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하자 많은 국민과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란 수계는 물론 그 동조 세력인 정부 여당 인사들이 석고대죄하기는커녕 거꾸로 극렬 반발하며 다각도로 반동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헌재를 통해 뒤집기가 실현될까봐 더욱 불안해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윤석열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회 위원장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공론화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탄핵 방탄 사전뇌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따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대신해 큰 우려를 전한다. 주심은 재판을 진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 재판관은 이번 재판의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봐도 무방하다.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니 정 재판관 스스로 회피해 다른 분이 주심을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피소추인이 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주심이 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주심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탄핵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중도 및 보수 성향 4명과 진보 성향 2명으로 구성돼 있어 전원 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데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관 충원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등장하자 윤석열 탄핵을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설마하면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주심 배당이 됐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재판관들과 달리 글자 그대로 주심인 만큼 재판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변론 과정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탄핵 심판의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판결문에 해당하는 탄핵 심판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도 주심의 몫이다. 정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변론 준비 절차를 전담하며 증거 조사와 쟁점 정리 등을 하는 수명 재판관도 맡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탄핵 심판에 회부됐을 때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사건 심리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모습이 아직도 많은 국민의 기억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강 재판관이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 절차 위반 주장은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고 성토하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다. 주심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심이 누구든 재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헌재가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고 기존 방침을 바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을 이유도 없다.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리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유일하게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라는 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시점인 지난 6일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점. 박선영 위원장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집회에 참석해 극우적 발언을 했던 인물이고 정 재판관 본인도 전 목사 지지자라는 의혹이 있는 점. 역시 수구보수 성향인 민희령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는 처사촌 사이인 점. 현직 판사 신분으로 극우 성향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밝기인 대회에 참석하고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이 꼽힌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으로서 무엇보다 심각한 우려를 낳는 지점은 그간 판결의 극단적 경향성이다. 그 중에서도 2013년 9월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 8,302만 원을 선고했던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만호 한신건영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두 사람이 거액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며
한 사장이 특히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법정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 한 총리님은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직접 양심선언을 했고,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한신건영 비장부와 채권 회수 목록이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검증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정영식 판사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불과 3번의 부실한 공판 끝에 이를 완전히 뒤집었다. 처음부터 검찰 주장만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고 속전속결로 직진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모조리 위배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 전 총리는 져서 한명숙의 진실에서 당시 받았던 충격을 이렇게 회상했다. 여기서 제인은 정영식을 가리킨다. 재판이야 누가 맞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리님. 제인은 달라요. 보통 판사로 보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보세요. 저는 총리님이 제2 판사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판사에게 걸리면 무조건 유죄예요. 그 당시 나의 변호인들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1심에서 완벽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심의 재판장이 누구라도 1심의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검찰의 행태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판사가 그토록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변호인들도 알지 못했다. 제2 판사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 재판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목표는 오직 하나,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죄를 선고하도록 판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마저도 형식만 갖췄을 뿐 내용은 재판이랄 것도 없을 만큼 허술했다. 제2 판사는 재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증인 한만호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 중 검찰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은 단 몇 마디 말로 덮어버렸으며 검찰이 제출한 억지 증거만 받아들였다. 또한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단 3번의 공판만 연 뒤에 바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제2 판사는 한만호의 법정에서의 양심 고백을 배척했다. 검사도 아닌 판사가 공판 핵심 증인의 증언을 무시하고 공판 중심주의를 가볍게 내팽개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자신들의 공소 유지가 불안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판사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듯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나에게 징역 2년의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증인이 등장한 것도 아니었다. 제2 판사는 그저 1심 재판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몰고 간 끝에 1심 판결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 재판은 역사에 남을 만한 편향적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제2 판사의 2심 판결을 통해 검찰개혁과 함께 사법개혁도 이 시대의 필수 과제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2심은 결국 정치검찰의 승리였다. 나와 변호인단은 법원의 중립을 믿었지만 너무나도 순진한 믿음이 되고 말았다. 이후 정영식 판사는 2018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회장을 풀어줘 또 다시 큰 파문을 일으켰다.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다른 임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라며 정경유착이 없었다고 이 회장과 삼성을 더할 수 없이 노골적으로 감싼 것이다. 2심 판결 직후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현직 판사가 자신의 판결 정당성을 언론에 직접 해명하는 초유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영식 판사가 얼마나 왜곡된 법리를 들이댔는지 입증됐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여전히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뒤 민주당은 정영식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돼서도 수고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는데 가령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에서 안동환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에서 이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함으로써 공소권을 남용한 안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와 의도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은 헌법재판관 5대 4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재판관 통틀어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를 견지해왔다.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여러 차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 및 33회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 주장 내용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수사에 참여한 파견 검사들과 변호사들은 언론에 개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판결,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 법과 상식의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 등의 표현으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때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정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때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추켜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자신이 정영식 재판관의 도움으로 면죄부를 받을 차례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맞아 야권과 시민사회가 정 재판관의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다.